1980년대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더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표본 구성에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망 시점의 손잡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서 표본 구성이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왼손을 사용하면 강제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정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이 표본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손잡이가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표본이 시간의 왜곡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사실을 담고 있지만 표본은 시대를 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표본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T를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직접 수행해보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고 실제 작성 과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문장형 보고서로 정리해서 정책적 의미로 확장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별 관광 FIT 소비 패턴 변화 분석 BC카드 빅데이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업종별, 연령별 소비 금액과 카드 이용 건수를 BC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주 관광의 실제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실증 데이터이기 때문에 GPT를 활용해 상관계수와 회귀계수를 실습하기에 좋은 데이터입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이 파일을 이용해 업종별 이용 건수와 소비 금액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에 압축을 먼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면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별 관광 FIT로 시작하는 파일이 분석 대상 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화면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수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기준 연월과 관광객 유형, 그리고 업종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숙박, 농축수산업, 스포츠 레저용품 등 소비가 발생한 업종 단위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카드 이용 금액과 카드 이용 건수, 그리고 건당 이용 금액이 보입니다. 이 세 변수는 우리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사용할 핵심 지표입니다. 이용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용 건수가 많은지, 즉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오늘의 실습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성별, 연령대별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 패턴 차이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 관광객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이용 건수와 소비 금액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GPT가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정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처럼 프롬프트에는 데이터의 목적과 분석 방향을 명확히 적고 폰트 파일도 함께 첨부해 그래프의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폰트를 첨부하지 않아도 그래프의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면 폰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과 폰트를 업로드하자 화면과 같이 GPT가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PT에게 분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청한 내용을 보시면 업종별 평균 이용 건수와 평균 소비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표로 정리하고 상위 5개 업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각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GPT가 제시한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표는 업종별로 계산된 평균 이용 건수와 평균 소비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념품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용 건수가 265.1건으로 나와 있고요. 평균 소비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773만 3천 원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 이용 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슈퍼마켓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소비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기념품점입니다. 기념품점과 농축수산업 업종은 평균 소비 금액이 특히 높고, 슈퍼마켓은 이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통한 요청은 본격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찾기 전에 데이터를 탐색해보는 용도로 좋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의 방향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업종과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하는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업종별 소비 행태의 특징을 보여주며 단순히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한 번에 얼마나 쓰는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챗GPT를 통해 시각화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우선 업종별 평균 이용 건수와 평균 소비 금액을 산점도 형태로 시각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소비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5 곱하기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이상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준은 앞서 배운 IQR 기반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중위수 플러스 마이너스 1.5 IQR이 보통 상자 그림에서 사용하는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방식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적절한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변동 범위를 벗어났는지 기준을 이상치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비금액처럼 대체로 연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대칭 분포를 가진 변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변수가 각각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자 그림에서는 IQR 기반으로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점도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 기반의 판단을, 상자 그림에서는 IQR 기반의 판단을 사용하게 되어 두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상치를 바라보면서 어떤 업종이 일관되게 기준을 넘는지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상치를 탐지하며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GPT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왼쪽은 산점도, 오른쪽 두 개는 각각 업종별 평균 이용 건수와 평균 소비 금액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자 그림입니다. 먼저 산점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상향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업종별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소비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은 평균에서 1.5 표준 편차
벗어난 이상치로 기념품점과 농축수산품, 슈퍼마켓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즉 관광객의 방문 빈도와 소비 금액이 모두 높은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균을 벗어난 기념품점, 농축수산품, 슈퍼마켓은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소비 집중 업종의 존재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상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이나 의미 있는 현상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값들을 제외하기보다는 왜 이런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되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업종을 포함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상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용 건수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중앙값이 약 50건 정도로 250건 이상부터는 극단적인 이상치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금액에 대한 분포는 대부분 업종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분포하지만 700만 원 이상을 이상치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상치를 중심으로 보면 기념품점, 농축수산품, 슈퍼마켓은 관광객 소비의 핵심 업종으로 제주 관광 경제의 중심 소비 패턴을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GPT를 활용해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그 값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이상치 영향까지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용 건수와 소비 금액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그 값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제외했을 때 상관계수를 비교해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GPT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해 줍니다. 결과를 보면 상관계수 값이 0.78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관광객의 이용 건수가 많은 업종일수록 소비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 상관계수 값이 약 0.5로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는 기념품점, 농축수산품, 소비가 집중된 업종들이 전체의 상관계수를 상향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분석은 소비 금액을 종속 변수, 이용 건수를 독립 변수로 한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종속 변수는 분석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소비 금액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즉, 소비 금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혹은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설정된 변수입니다. 여기서 이용 건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합니다.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소비 금액이 증가했는지 혹은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 건수를 설명 변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즉, 이용 건수는 원인 혹은 설명 변수로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수의 역할이 바뀌면 모델이 설명하는 방향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상관분석과의 차이점이
상관 분석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동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상관 분석에서는 변수 간의 원인, 결과, 구조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 변수나 독립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변수를 대등하게 놓고 선형적으로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지만 평가합니다. 반면 회귀 분석은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처럼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먼저 정한 뒤 분석을 수행합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용 건수라는 설명 변수가 소비 금액이라는 결과 변수에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GPT를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GPT가 추정한 회귀식은 y-은 0.0201x 플러스 0.97로 y-의 이 의미는 예측된 평균 소비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기울기를 0.0201은 나와 있는데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업종별 평균 이용 건수가 1회 늘어날 때 평균 소비 금액이 약 0.0201백만 원, 즉 2만 원 증가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절편 0.97을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절편은 일반적으로 x가 0일 때의 y점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건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약 97만 원의 기본 소비가 존재함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용이 전혀 없는데도 소비가 있다라는 상황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귀선의 시작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절편이 항상 의미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x는 0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값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절편이 의미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시험 성적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성적을 종속 변수로, 공부 시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 회귀 분석의 결과에서 절편의 값이 40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절편이 40이라는 것은 공부 시간이 0일 때 예측되는 성적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점수가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편 40은 실제 의미를 가진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편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다시 예를 들어보게 되면,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회귀 분석으로 분석했을 때 독립 변수를 키, 종속 변수를 몸무게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절편이 0이 아닌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키가 0cm인 사람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x는 0이라는 값이 현실 세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변수에서는 절편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절편은 항상 의미가 있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석 가능 여부가 데이터의 맥락과 변수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정계수 R 스퀘어는 0.6으로 평균 이용 건수가 업종별 소비 금액 변동의 약 60%를 설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비 금액이 업종마다 왜 다른지를 설명할 때 그 이후의 60%는 이용 건수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정보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소비 금액이라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용 건수가 전체 퍼즐의 6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는 이 모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종별 소비 금액은 이용 건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 요인처럼 여름, 겨울 성수기 여부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역별 관광객 특성처럼 국내 관광객 비율, 가족 단위 여행객 비중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조사 기간 중 이벤트, 축제가 있었다면 이런 이벤트들이 일시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현재 회기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 금액 변동의 나머지 40%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지 못합니다. 즉, R스퀘어 0.6은 이용 건수라는 정보만으로도 소비 금액을 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도 추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0.6이라는 값은 일반적으로도 높은, 좋은 값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0.6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설명력으로 평가되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GPT는 회계 분석의 결과를 자동으로 해석해 주지만 그 해석은 관계를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건수가 많아서 소비 금액이 늘었다처럼 원인과 결과로 단정짓는 표현은 통계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대신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소비 금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처럼 경향성 중심의 표현이 적절합니다. 즉, 우리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했을 뿐 이용 건수가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한 이후 그 학생의 퀴즈 점수가 향상된 사실이 시간 순서로 관찰된다면 강의 수강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날씨, 지역 특성, 업종별 가격 정책, 이벤트, 축제, 경기 상황 등 소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정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타민을 복용한 그룹에서 질병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해서 비타민의 효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 속도는 나이, 성별, 기저질환, 식습관, 수면 시간, 운동량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의 효과인지 생활 습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다중회계 분석 같은 기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실험적 또는 준실험적 연구 설계가 요구됩니다. 무작위 배정, 실험처럼 원인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면 인과적 결론을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무작위 실험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이 활용됩니다. 회계 분석의 결과를 사용할 때는 이런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결과를 해석할 때 경향과 인과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계식이 제시하는 기울기, 절편, 결정계수 같은 숫자들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분석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통제되었는지,
변수 선택이 타당한지, 이상치나 극단값의 영향이 제거되었는지, 데이터의 범위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지, 표본 크기와 자료 구조가 적절한지, 이런 요소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결과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회귀 분석은 강력한 분석 도구이지만 항상 완전한 진실을 말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적절한 연구 설계와 충분한 변수 통제, 그리고 분석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프롬프트는 분석 결과를 한눈에 점검하기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핵심은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6가지 요소, 분석의 목적, 데이터 및 변수, 방법, 결과, 해석, 한계점 및 시사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내용들은 GPT에게 명령할 때뿐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보고서 작성자와 보고서를 읽는 사람 모두 분석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목적입니다. 왜 이 분석이 필요한지,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용 건수와 소비 금액의 관계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GPT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왜 이 분석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했는지 재구성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및 변수입니다. 출처, 분석 단위, 종속, 독립변수와 단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소비 금액의 단위가 100만 원, 이용 건수의 단위가 건인 것처럼 단위를 반드시 넣어주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 방법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처럼 기법을 밝히고 필요시 이상치 처리 기준이나 진단 절차도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회귀 분석의 결과를 표 형태로 제시하면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값, P값, 결정 계수, 그리고 수정된 결정 계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함께 제시하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표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와 효과 크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입니다. 회계식을 쓰고 기울기는 이용 건수 한 건 증가 시 소비 금액이 평균 얼마가 변하는가를 단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절편은 수학적 기준점이므로 현실 해석에는 한계를 덧붙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절편에 대한 해석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R-스퀘어 결정계수는 설명력, 즉 모양이 설명하는 비율을 밝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한계 및 시사점입니다. 이 분석은 상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계절 변화, 지역별 이벤트, 업종별 가격 정책과 같은 미포함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지,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할지 같은 실무적 활용 포인트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한계를 적는 목적은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막고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한계를 드러내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결과를 더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분석 결과를 실제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 본문에 수록할 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앞의 슬라이드가 분석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공하기 위한 요약이었다면 이번 프롬프트는 그 내용을 문장형으로 정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조를 학술보고서 수준의 공식 문체, 즉 APA 스타일에 맞춰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가 제정한 학술 글쓰기 규범으로 인용 방식, 참고 문헌 형식, 문장 구조, 표, 그림, 제시법 등 학술 글쓰기의 표준 형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APA 스타일이 유일한 학술 형식은 아닙니다. MLA, 시카고, 하버드 스타일 등 여러 학술 문체가 존재하므로 보고서의 성격과 목적, 제출 기간의 요구에 따라 맥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문장형 정리는 단순히 결과를 다시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독자, 즉 데이터 분석자가 아닌 의사결정자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관 분석과 회계 분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며 계절, 이벤트, 가격 정책과 같은 미포함 요인에 의해 결과를 영향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을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것이 문장형 정리의 핵심입니다. 표와 숫자만으로는 분석의 의도, 정책적 함의, 한계, 실무 적용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형 서술을 통해 분석의 논리적 흐름을 드러내고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연스럽게 해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득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결과 자체뿐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떤 언어로, 어떤 맥락 속에서 제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 정리되면 분석을 처음 보는 독자라도 무엇을 분석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자가 분석 결과를 보고서 내 본문에 적절하게 정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실제 보고서 작성과 정책 제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각적 분석을 통한 변수 관계 해석과 회귀 분석 결과의 보고서 구조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점도와 상자 그림을 활용해 업종별 이용 건수와 소비 금액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이상치를 데이터 스토리 관점에서 파악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관계수와 회귀 분석이 변수 간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설명하는 도구이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목적, 데이터, 방법, 결과, 해석, 한계의 6 요소를 포함해 회귀 분석 결과를 구조화하고 수치 중심 분석을 정책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장형 보고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GPT의 분석 결과를 활용할 때도 단순 수치가 아니라 시각화 자료와 해석을 함께 검토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